2017년 10월 24일 도쿄 하치오지시에서 한 여성이 실종됩니다. 여성의 오빠는 여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여동생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던 중 여동생이 트위터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것과 한 남성이 여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메시지에는 남성이 연탄 자살을 하고 싶다는 여동생에게 연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목을 매달아 자살할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는 다급한 마음으로 트위터에 여동생이 이런 글을 올리고 사라졌다며 제 동생의 소식을 아시는 분은 제발 연락달라며 글을 올리게 됩니다. 오빠의 게시글을 본 한 여성이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보자는 실종된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트위터를 통해 자살을 희망하는 글을 올렸고 범인은 글을 보고 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도쿄 마치다역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서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집에 도착한 여성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던 남성의 말과 달리 남성의 목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성은 남성에게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다는 사실을 오빠에게 전달해줍니다. 오빠는 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제보하였고 경찰은 이 여성에게 함정 수사를 부탁합니다. 그때 실패했던 자살 다시 해보고 싶어. 가나가와현에서 보자. 가나가와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시 남성의 집으로 향했고 경찰은 조심스럽게 미행합니다. 두 사람이 남성의 집에 들어가자 경찰은 곧바로 범인의 집으로 향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연 범인을 제압하고 경찰은 범인에게 실종자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범인은 손가락으로 쌓여있는 아이스박스와 냉장고를 가리키며 저기. 경찰은 곧바로 아이스박스를 확인했고 아이스박스 안에는 9개의 머리, 토막난 팔과 다리, 대량의 뼈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총 9명으로 모두 트위터에서 남성과 만나기로 한 후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장기는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고 시라이 씨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진술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한여름에 일본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주변은 냄새도 심하고 까마귀도 많이 꼬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웃들에게 냄새가 심하지 않았냐고 묻자 건물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여름이라서 냄새가 심하다 보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 보관한 것이 아니라 고양이 모래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름돋는 이유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한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 때문입니다. 갑자기 50kg의 고기가 생겼어. 나는 대식가가 아닌데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 모래에 담아서 버려. 작게 나눠서 냉동해. 대형은 시체냐? 인육이냐? 이거 범죄 냄새가 나는데. 냉장고는 이미 꽉 찼어. 안 먹을 거면 버리면 되잖아. 어디에 버릴지가 문제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건 싫어. 시체지. 하수구 뚫는 약 많이 사와서 욕조에 녹이면 됨. 남은 뼈는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뿌려.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 노숙자들한테 나눔해. 사진 보여줘.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체할 수 있나? 비는 이미 다 뽑아둔. 녹이라는 말이 있는데 냄새는 괜찮은 거임. 여기 주택가인데. 머리카락 처리가 귀찮단 말이지. 믹서에 갈아서 바다에 뿌려. 물고기 밥으로 줘. 차 타고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바다에 버리고 오면 되지 않나? 알았어. 해체해서 조금씩 녹이겠음. 안 녹는 것은 산에 묻으면 되겠지. 그리고 후에 또 다른 게시글을 올리게 되는데 우선 사람을 실제로 죽인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절대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았으며 절대 들통나지 않는 사체 처리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시체에서 피는 안 나오고 아마 약물 반응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한 빨리 부탁해요. 실제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댓글로 달립니다. 이 게시물로 그가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사진 속 남성이 바로 9명을 살해한 범인 시라이시 타카히로입니다.
시라이 씨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가 그런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라이 씨는 20살이 된 후에 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해서 정사원이 됐는데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평판도 좋았어요. 전자제품 매장, 빠칭코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가부키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계기가 되는 스카우터 일을 하게 됩니다. 스카우터는 길거리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면서 스타일 좋은데 이쪽 일을 해보지 않을래요? 하며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권유하는 직업입니다. 스카우터는 기본급이 20만엔 플러스 알파였는데 나머지는 능력에 따라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이 보너스는 자신이 스카우터한 여성이 출근하는 날마다 5,000엔의 보너스가 지급되고 이 여성이 번 돈의 15%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라이 씨는 보너스를 별로 받지 못합니다. 실제 진술에서 저는 잘생기지 않아서 스카우트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스카우터는 잘생겨야 성공률이 높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시라이 씨는 스카우트 일을 하다가 체포된 적도 있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도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시라이 씨는 이때 자신이 스카우트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쌓인 게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 옥중에서 시라이 씨는 기자에게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것은 스카우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은 돈과 성욕뿐이었습니다. 스카우터 일을 그만둔 시라이 씨는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이 시점부터 아들이 많이 불안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시라이 씨는 계속 아버지한테 죽고 싶어요.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아들을 포기하게 되고 시라이 씨는 집을 나와 가마가와현의 아파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집주인이 방에 하자가 있어 심한 악취가 나니 방을 수리해야 한다. 한 달 뒤에 입주해라 대신 한 달 월세는 깎아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시라이 씨는 괜찮다며 이 집에 입주합니다. 사실은 시라이 씨가 이 악취를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된 시라이 씨는 집에서 트위터만 했었다고 진술합니다. 트위터에 어떤 여성이 올린 자살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내용의 글을 보게 되는데요. 시라이 씨는 이때 이런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정신적으로 약해진 여성들을 만나보자 생각하게 된 거죠. 트위터에 동반 자살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집으로 유인해 2층 난간에 줄을 매달아 30분 정도 걸어놓고 살인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실제로 시라이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목매달기 전문가, 정말 고통받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쪽지로 연락주세요. 학교, 직장에서 계속되는 이짐에 매일 다니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세상에는 뉴스에 안 나오지만 자살 미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힘이 되고 싶다. 이때 시라이 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찾았는데 미성년자면 경찰들이 성인보다 성실하게 찾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한 여성이 시라이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여성이 첫 번째 피해자가 됩니다. 사실 시라이 씨가 구한 아파트는 이 여성에게 51만엔을 빌린 돈으로 계약한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여성은 돈을 돌려달라 하였고 시라이 씨는 여성을 집으로 불러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시라이 씨는 피해자를 부르기 전부터 시체 유기 방법이나 증거인멸 방법을 미리 알아봤다고 하네요. 톱이나 아이스박스도 미리 준비해두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9명의 피해자 중 가장 어린 15살 소년이었는데요. 수면제 같은 음료를 먹이고 살해 후 강간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살인을 하고 나서 시체를 토막내는데 3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능숙해져 3일이 아니라 하루면 시체를 토막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라이 씨의 집에 한 남성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피해자 중 유일한 남성이었는데 밴드 멤버였던 이 남성은 실종된 여자친구를 찾다가 시라이 씨가 여자친구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집으로 불렀고 그대로 수면제 같은 술을 마시고 살해됩니다. 시라이 씨가 만난 사람은 앞서 말한 피해자 3명을 포함한 총 12명이었는데요. 9명의 피해자 말고 나머지 3명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그중 한 명은 경찰의 함정 수사를 도왔던 여성이었는데요. 이 3명의 공통점은 시라이 씨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며 생활비나 따뜻한 말 등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실제로 시라이 씨의 집에서 10일 정도 같이 생활했는데 그 집에서 지내면서
여성은 아이스박스의 내용물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시라이 씨는 솔직하게 자신은 자살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아이스박스에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해진 여성은 바로 집을 뛰쳐나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피해자, 가족과 연락 후 기가 안함. 두 번째 피해자, 에노시마역 개찰구를 나온 뒤 행방불명. 세 번째 피해자, 엄마에게 라이브에 간다고 말한 뒤 행방불명. 네 번째 피해자, 알바 다녀올게 라고 말한 뒤 행방불명. 다섯 번째 피해자,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 만나고 올게 라고 친구에게 말한 뒤 행방불명. 여섯 번째 피해자, 26일 마지막 등교를 확인. 일곱 번째 피해자, 점심밥 사러 갈게 라고 말한 뒤 행방불명. 여덟 번째 피해자, 알바 가기 전에 편의점에 나온 후 행방불명. 아홉 번째 피해자, 소부 다이앤마역 CCTV에서 시라이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힘. 행방불명 시기는 2017년 8월 22일에서 10월 23일로 약 2달 정도 되는데요. 피해자들의 마지막 말들이 평소와 같아서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알바 다녀올게, 점심밥 사러 갔다 올게.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게 피해자의 마지막이 될 줄 상상도 못했을 텐데. 10월 30일 결국 강간, 살인, 시신 훼손 혐의 등으로 시라이 씨를 체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범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살해했다. 시라이 씨의 진술에서도 자살을 도와달라고 해서 죽인 것은 아니다. 정말로 죽으려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은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범인의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범인에게 목숨을 맡긴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청탁살인이다. 라며 검찰과 변호사는 충돌하게 됩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시라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재판 내내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쭉 펴고 앉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 싶어. 음식을 넣어주면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려줄게.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결국 시라이 씨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변호인은 항소하려 했지만 시라이 씨는 항소를 취하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한 배를 끼치고 싶지 않다. 신속한 연집행으로 죗값을 치르고 싶다. 살해 동기에 대해 시라이 씨는 금전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살해 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아 시라이 씨는 살인행위를 즐기며 시체에 대한 성적인 기호, 즉 시체 성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견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져간 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매매를 알선했던 룸살롱이 사실 장기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런 시라이 씨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살인사건이 책으로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한 기자가 시라이 씨에게 만약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이 하고 싶냐고 묻자 시라이 씨는 웃으며 그래서 성인이 하고 싶다.